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됐습니다. 김 부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함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관여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불법 대선 자금 의혹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의 실체를 밝히자며 대장동 특검을 제안했습니다. 털어도 먼지조차 안 나오자 검찰이 불법 대선 자금 의혹을 만들었지만 자신은 사탕 하나도 받은 게 없다며 또 한 번 결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특검 제안을 즉각 거부했습니다. 지난해 국민의힘이 특검을 제안했을 때는 피하더니 이제 와서 시간 끌기와 물타기를 위해 꼼수를 꺼내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책임자였던 서욱 적 문파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주말인 오늘 서울 도심에서 보수와 진보단체가 나란히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하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보수단체는 오후 3시부터 세종대로 일대에서 오후 4시에는 진보단체가 숭례문 교차로에서 각각 집회를 엽니다. 경기도 안성시 물류센터 4층 공사 현장에서 시멘트 타설 작업 중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일하던 노동자들이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2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지난 15일 숨진 SPC 계열사 빵 공장의 직원의 사망 원인이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SPC 그룹 측은 앞으로 3년 동안 안전환경 조성에 1,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연준이 다음 달 예상대로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한 뒤 12월에는 인상 속도 조절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지난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인데 혐의 소명도 상당 부분 이뤄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체포한 지 만 사흘도 안 돼 신병 확보에 성공한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자금을 정조준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은 2시간 반 남짓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에 놀아났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김 부원장의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시작을 전후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8억 4천여만 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엔 김 부원장이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불법 자금을 받았다고 구체적으로 적어 돈의 성격을 대선 자금으로 못 박았습니다. 검찰은 영장심사 과정에서 이번 수사에 물꼬를 튼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의 진술뿐만 아니라 여러 물증도 제시했습니다. 이 중에는 실제 자금이 전달된 시기와 장소, 액수 등이 적힌 중간 전달책의 메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법원은 김 부원장이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조사에 불응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도 있다고 봤습니다. 앞서 김 부원장은 지난해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압수수색을 앞둔 유동규 전 본부장과 여러 차례 통화해 말맞추기 의혹에 휩싸였고 받은 돈 가운데 1억 원을 급히 돌려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병 확보에 성공한 검찰은 이제 불법 자금의 사용처와 함께 선거 당사자였던 이재명 대표의 관여 여부를 파고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가 오랜 기간 김 부원장을 옆에 뒀고 지난 대선 캠프에서도 중책을 맡겼던 만큼 적어도 이런 일을 알고 있었는지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검찰은 김 부원장이 과거 성남시 의원 시절부터 대장동 일당과 유착관계에 있었다고 의심하고 불법으로 받은 돈이 더 있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특혜 의혹에서 대선 자금 의혹으로 번진 검찰 수사가 김 부원장 구속을 기점으로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대선자금 8억여 원을 전달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검찰의 회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특혜 의혹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최소한 뭐에 회유되진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후 유 전 본부장은 일부 기자들과 다시 만난 자리에서도 자신은 회유나 협박을 당할 사람이 아니라며 법을 믿고 그냥 행동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계에는 을이 그런 게 없더라며 자신이 지금까지 착각하고 살았던 것 같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또 여전히 의혹을 부인하는 분도 있다는 질문엔 다 진실로 가게 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양파가 아무리 껍질이 많아도 까다 보면 속이 나오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장동 특검을 전격 제안했습니다. 대선 불법 자금 의혹과 최측근 영장 청구 등 검찰 수사망이 자신을 향하자 특검 카드로 맞불을 놓으며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김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식 회의 외엔 취재진 앞에 서지 않았던 이재명 대표가 특별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이 대표는 인디안 기후재식 수사에 국가 역량을 소진할 수 없다며 대장동 특검을 제안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즉시 수용하십시오. 특검에 맡기고 정치권은 지금 이 어려운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고 총력을 다합시다.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누나가 대통령 부친의 집을 사게 된 경위 등 윤석열 대통령 관련 내용도 함께 조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떳떳하면 정부 여당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면서 여당이 거부하면 민주당이 가진 힘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특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자신의 결백함을 강조하면서 공을 여당에 넘긴 셈입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 의혹과는 관련이 없다고 이른바 쌍특검엔 선을 그었습니다. 아울러 자신은 일원의 사적 이익도 취한 적 없다며 불법 대선 자금 의혹을 다시 한번 부인했습니다. 아무리 털어도 먼지조차가 안 나오니까 있지도 않은 불법 대선 자금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불법 대선 자금은커녕 이 사탕 1개 받은 게 없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공식 정치 후원으로 범위를 넓혀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이 대표에게 50만 원을 후원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대에도 다음 주 특검법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실적으로 특검법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또다시 전국은 대장동 사건의 수렁 속에 빠져든 모양새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특검 제안을 시간 끌기 물타기라며 일축했습니다. 이 대표가 자신의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에 당력을 동원하고 있다고 맹비난하는 건데 대통령실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검을 공식 요청한 더불어민주당 요구를 이런지하에 거부했습니다. 지난해 국민의힘이 제안했을 때는 피하더니 이제와 시간 끌기, 물타기를 위해 꺼내든 꼼수라는 겁니다. 특히 이 대표가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한 것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을 흐리기 위한 물귀신 작전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물고 늘어진 것은 자신이 최대 치적이라고 했던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빼놓고 물타기, 물귀신 작전, 논점 흐리기에 다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다 함께 죽자는 의미인 옥새 전략, 연한계를 풀지 않으면 민주당도 함께 침몰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여당이 거부하면 민주당의 힘만으로 특검을 관철시키겠다고 한 데 대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야말로 다수 의석을 앞세운 입법 독재를 강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야당의 특검 제안에 대해 대통령실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미 답한 것으로 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 도입을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민생과 경제 회복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대표의 특검 제안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둔 여야의 대치 전선은 더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YTN 정유준입니다. 대장동 사건으로 재판받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석방된 것에 대해 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이 대장동과 위례 사건은 별개 사건이라며 두 사건을 합쳐 구속하는 건 문제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 원장은 대장동과 위례 사건은 피고인들이 일부 겹치지만 시기도 다르고 적용 법조도 다르다며 내용이 다른 위례 사건을 대장동 사건에 병합하고 이것으로 영장을 발부하면 별건 구속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합 여부 결정은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고려한 거라며 그런 논란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책임자였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핵심 인물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윗선 수사에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도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오늘 영장 심사에서 어떻게 소명하실 건가요? 협찬 보고서에 허위 내용 쓰도록 지시하신 거 맞는지요? 16시간 만에 내려진 재판부의 결론은 구속이었습니다.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서 전 장관은 재작년 9월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뒤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군사기밀을 군 정보망인 밈스에서 삭제하거나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 실종 당시 수색과 실종 경위 조사 책임자였던 김홍희 전 해경청장도 같은 이유로 구속됐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맞춰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씨가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입니다. 김 전 청장은 이 씨 발견 당시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보고를 받고도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비슷한 혐의의 핵심 피고인들이 모두 구속되면서 윗선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진 월북이 허위라는 걸 알고도 직권을 남용했다는 검찰 주장에 재판부가 손을 들어준 셈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해 자료 삭제 지시나 조작 지침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주말인 오늘 서울 도심에서 보수와 진보 단체가 나란히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보수 단체는 오후 3시부터 세종대로 일대부터 3만 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엽니다. 경찰은 동화면세점에서 덕수궁 대안문까지 세종대로 5개 차로를 통제하는 등의 안전대책을 세웠습니다. 또 오후 4시에는 진보 단체가 숭례문 교차로부터 태평로 교차로 일대에서 집회를 엽니다. 경찰은 집회 규모를 7천여 명으로 보고 있지만 주최 측은 10만 명 이상 참가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이들은 집회 이후 오후 6시 반부터 삼각지까지 행진할 예정인데 삼각지 일대에서는 오후 4시부터 또 다른 보수단체 회원 4천여 명이 참가하는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경찰은 행진 과정에서 보수 진보 집회 참가자의 동선이 겹치면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극심한 충돌을 빚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그제에 이어 어제도 고성이 오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 수사와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두고 양보 없는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전날 같은 아수라장은 아니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선 또 고성이 오갔습니다. 앞선 대검찰청 국정감사 파행 책임을 두고 시작부터 여야가 내탓 공방을 벌인 겁니다. 어제 그렇게 마음대로 했으면 마음대로 하다니. 들으세요. 말할 때마다 한마디 쓰면 들으세요 좀. 출석했으면 사과부터 하시라고요. 야당 들으세요. 약속된 국정감사에 안 오신 분들이 누군데. 입씨름 끝에 겨우 질의를 시작했지만 여야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선 자금 관련 수사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김용 같은 경우에 직업, 거주 다 분명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언론에서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다 이렇게 해서 사실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김용 체포영장은
검찰이 범죄 혐의를 충분히 소명을 했다고 판단해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가 됐습니다. 또 압수수색 영장도 검찰의 요청에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통해서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죄가 그만큼 크다며 적극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관계자들의 압수수색이 224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압수수색이 제로입니다. 224대 0이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혐의와 범죄의 크기와 관련자들의 범위가 그만큼 크고 넓다는 것을 계속해서 자인하는 것이고, 법원을 향해서도 민주당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너무 높다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법무부와 감사원 등에 대한 법사위의 종합국정감사가 열립니다. 이날 국감에서도 대장동과 서해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둘러싸고 여야의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논문 표절 문제로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김 여사에게 학위를 준 국민대와 숙명여대 총장을 상대로 정무적 판단 아니냐고 공격했고, 여당 의원들은 이 대표의 논문을 검증한 가천대에 특별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는 해외로 출국했던 이몽재 국민대 총장과 장용금 숙명여대 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두 총장을 상대로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조사에 정무적 판단이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860개 문장 중에서 220개 문장이 표절됐으면은 이거는 표절 논문 아닙니까? 표절입니까? 아닙니까? 총장으로서 표절인지 아닌지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감추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증인 출석을 피해 해외로 도피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국민대나 숙대 판단이 맞다고 하면 그 심사의 기준과 판단의 근거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뭐가 두려워서 몽고 가고, 뭐가 두려워서 유럽 가고.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석사 논문 표절 문제로 맞불을 놨습니다. 본인도 인정한 석사 논문 표절을 가천대가 면죄부를 줬다며 특정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부정부패할 때 부정만 빼고는 다 똑같아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천대에 특정 감사를 요구합니다. 또 김 여사의 논문 표절 문제 제기를 정치 공세로 몰아붙였습니다. 왜 이재명 대표 논문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김건희 여사 논문에는 그렇게 집착하는가? 예, 저는 그래서 이것이 정치 공세다. 국감에서는 스쿨미투 전수조사가 아직 시작도 안 됐고 국공립교원 채용 관리가 부실했다는 정책 지적도 나왔지만 논문 표절을 둘러싼 여야의 날선 공방에 파묻혔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수사기관이 통신사의 가입자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통신자료 조회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2달 동안 61만 개의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통지 없이 이뤄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헌재 결정이 내려진 지난 7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모두 61만 6,194건의 통신 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됐습니다. 기관별로는 경찰이 37만 6,76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이 21만 9,579건, 국정원 2,587건, 공수처 56건 등 순이었습니다. 해군이 미래 작전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무인전력사령부를 창설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3개의 함대사령부를 2개로 축소할 방침인 가운데 북한의 위협에 맞서 구축되는 삼축 체계에도 5년간 30조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군은 해양무인전력사령부 창설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래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한 유무인 복합체계 도입을 본격화한다는 겁니다. 소형 함정은 무인 수상정으로 대체하고 그다음에 중대형 함정은 자동화 통합체계 이런 것들을 추진해서 병력 절감에 대비하겠습니다. 해군은 현재 3개의 함대 사령부로 편성돼 있는데 오는 2040년까지 사령부를 2개로 줄이고 해양 무인 전력 사령부를 신설한다는 계획입니다. 해양 무인 전력 사령부는 무인 수상함 전대, 무인 잠수정 전대, 무인 항공기 전대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유무인 복합체계 전력화 시기와 연계해 단계별로 운용부대가 창설됩니다. 내년부터 5년 동안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 보복 등 한국형 삼축체계에 30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가운데 해군은 해상 기반 기동형 삼축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수중 킬체인과 해상 기반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해양 전력을 이용한 정밀 타격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현재 해군 소속인 해병대는 중장기적으로 해군에서 독립해 4군 체제로 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4군 체제 전환을 위해 내년부터 국방부와 정책 연구를 수행할 계획인데 먼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해병대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는 조치를 우선 시행한다는 게 해병대의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3월 예정인 4단급 한미연합 상륙훈련 쌍용훈련을 5년 만에 정상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공군이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등 비대칭 타격 능력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공군본부는 어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업무 보고했습니다. 앞서 공군은 비대칭 전력인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말 장기 신규 소요로 결정했습니다. 공군은 또 전투기 조종사 항공수당을 20% 인상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흥교 소방청장이 비위 혐의로 직위 해제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청장은 대통령실로부터 직위 해제 사실을 구두로 통보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소방청 산하기관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해 세종시에 있는 소방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전현직 청장 등이 산하기관 납품 과정에 개입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서 사표를 받아내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사표를 받아야 한다는 판단은 민정수석실 내부 의견이었을 뿐 금융위에는 그저 감찰 결과와 함께 상응하는 인사조처가 필요하다고 포괄적으로 전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정당한 징계를 받지 않고 사표를 냈는데 이를 수리한 행위 자체가 불공정한 것이라며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SPC그룹이 계열사에서 발생한 20대 노동자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결국 사과했습니다. 회사 측의 허술한 안전조치와 안이한 대응이 속속 드러나며 화를 키우자 뒤늦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20대 여성 노동자가 사망한 지 일주일이 다 돼 SPC그룹 허영인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사과회견을 열었습니다. 허 회장은 이번 사고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인과 유가족,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엄중한 질책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동안 안이한 대응으로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자 뒤늦게 사과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젊은 여성 노동자가 아침 이른 시간에 혼자서 일을 하다 변을 당했는데 작업 기계는 방호 장치가 안 돼 있었고 회사의 안전규칙도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빈소에는 빵을 보내고 사고 원인 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계를 가동한 사실이 드러나 분노를 샀습니다. 허 회장은 이런 잘못이 자신의 불찰이라며 다시 한번 머리를 숙였습니다. 부서 직원들에게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제대로 전하지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
SPC는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모든 사업장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설비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3년간 1,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불매운동 움직임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성난 민심이 이 정도 조치로 가라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5일 숨진 SPC 계열사 빵공장 직원의 사망 원인이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은 지난 19일 숨진 23살 여성 직원 A씨의 사망이 질식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습니다. 국과수는 A씨의 기관지와 폐 내부에 이물질이 발견됐고 머리 부위 등의 손상은 없었던 만큼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에 대한 정확한 부검 결과는 일주일에서 한 달까지 걸릴 전망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개월째지만 처벌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울산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사고가 5건이나 발생했지만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없는데요.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 심판대에 오르면서 노동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구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월 발생한 폭발 화재로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SOL 울산공장 사고.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이달 초 원하청 관계자 1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반면 노동부가 담당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수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사건은 빠르면 다음 달, 늦어도 올해 안에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입니다. 당초 검찰은 이 사건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올해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신청한 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첫 기소된 경남 창원의 두성산업. 이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기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수사 중인 울산 지역 사건은 모두 5건. 하지만 아직까지 단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았는데 노동계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도 상당히 약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더욱더 무력화된다면 작업 현장의 안전은 상당히 위험 수위로 갈 수 있는 우려가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도 안 돼 위헌 심판대에 오르면서 관련 수사와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경기 안성시 물류센터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하던 4층 바닥이 무너지면서 2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콘크리트를 붓기 전 설치한 바닥 지지대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안성시에 있는 물류창고 공사 현장. 현장 안 한쪽 구석엔 사람 여러 명이 모여 있고 공사장 앞은 펜스가 쳐져 진입이 차단됐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이던 공사 현장 4층 바닥 지지대가 갑자기 아래로 내려앉은 건 오후 1시쯤. 당시 4층 현장엔 콘크리트를 붓던 8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 5명이 미처 추락을 피하지 못해 5-6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30대와 40대 중국인 남성 2명이 숨졌습니다. 30대 중국인 여성은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였다가 맥박은 돌아왔지만 의식은 없는 상태입니다. 50대 우즈베키스탄인 남성과 중국인 남성도 머리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얼굴이 피 흘려서 옆에 누워있고 심장 박동기로 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타설 됐는데 그 속에 창문 속에 껴있었어요. 사고가 발생한 곳은 작년 8월에 공사를 시작한 정원물류창고 공사 현장으로 내년 2월 완공될 예정이었습니다. 시공사는 SGC 이테크건설인데 상시 근로자 수가 200명을 넘고
공사 금액도 300억 원 규모로 나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파악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곧바로 근로감독관을 보내 사고 발생 경위 확인에 착수했습니다. 경찰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장 소장을 입건하고 부실 시공 여부 등을 따져볼 예정입니다. 앞서 전날에도 인근에 있는 다른 물류센터 신축 현장에서 600kg에 달하는 나무자재가 떨어져 노동자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년 전엔 경기 평택시 물류센터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골격이 무너지는 사고로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유독 물류센터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는 만큼 공사 현장 관리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를 일으킨 SK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어제 오전 10시 10분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에 있는 SK CNC 데이터센터와 사무실 등 2곳에 대해 10시간 가까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전기 실내 배터리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와 관련해 피해 보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방 실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카카오 장애로 발생한 피해 보상에 대한 대책을 묻자 현재 피해 보상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어떻게 진행할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유료 서비스 배상은 기존 배상 규정에 따르면 되지만 무료 서비스는 배상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설명하며 다만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일단 피해 접수 창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정도를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9주 만에 1을 넘었습니다.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은 이르면 다음 달로 예상되는 재유행 대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다시 전주 대비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1,000여 명 많고 2주 전보다도 2,000여 명 늘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1을 넘어 환자 1명이 다른 사람 1명 이상을 감염시켜 유행이 조금씩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1.09로 9주 만에 1을 넘었습니다. 다만 정부는 아직 코로나19 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2주 연속 사흘 연휴가 이어지면서 검사 건수가 줄었다가 다시 늘어난 영향도 있다는 겁니다. 반등세라기보다는 아까 그 감소 추세가 좀 주춤된 상태인데 그 폭이 좀 더 작아진 겁니다. 증가세로 가는 것인지의 여부는 한 주 것만을 가지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질병청에서도 추가 좀 분석을 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본격적인 재유행 시점은 다음 달에서 12월로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우리나라도 12월 초 정도에는 아마도 재유행이 본격적인 재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인 정재훈 교수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유행 최저점을 보인 뒤 다음 달부터 재유행이 본격화할 것으로 봤습니다. 특히 초기 유행은 BF1로 시작하다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확산하는 BQ1과 BQ1.1이 본격적인 재유행을 주도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정부는 재유행이 오기 전 코로나19 2가 백신 접종과 함께 동시 유행이 우려되는 독감 예방접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1에서 6세는 독감 의심 환자가 외래 환자 1000명당 7.2명으로 유행을 주도하는 만큼 어린이의 예방접종 참여가 중요합니다. 어린이와 고령층 등 고위험군과 함께 사는 가족도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2만 5천여 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 코로나 확진자는 2만 5,772명으로 어제 같은 시간대보다 2천여 명 늘었습니다. 일주일 전인 지난 14일보다는 3,820명, 2주 전인 지난 7일보다는 7,379명 증가했습니다.
네, 요즘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일부 유력 회사의 부도설까지 떠돌 정도인데요.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 긴급 자금을 투입하고 근거 없는 소문에 대한 단속에 들어가면서 수습에 나섰습니다. 조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레고랜드 개발을 담당한 강원도의 출자기업 강원중도개발공사. 이 회사의 빚 2천억 원을 보증선 강원도가 당장 빚을 갚는 대신 중도개발공사의 기업 회생을 선택하면서 돈을 이렇게 받아다 쓰고는 잘 운영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 갚아야 될 빚이 남아있는 겁니다.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강원도가 보증 채무 부담에서 자동으로 벗어나는 것은 결코 아니고 2천억 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과 특수목적법인인 아이원 제1차가 최종 부도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채권마저 부도 처리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자 일반 회사, 특히 건설 경기 위축에 직격탄을 맞은 건설사가 발행한 채권을 믿을 수 없다는 심리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PF를 담당하던 단기 채권 시장이 거의 붕괴가 된 상황이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달까지 금리가 한 4%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런 단기 채권 금리가 8%, 10%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롯데건설이 2천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이어 최대 주주인 롯데케미칼로부터 5천억 원을 빌린다고 밝힌 것도 시장이 예민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시공능력평가 8위인 롯데건설이 자금을 구하지 못해 계열사에 손을 벌린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건설회사가 단기 자금 마련 문제로 위기에 처하고 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한 증권사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결국 정부가 나섰습니다. 남아있는 채권시장 안정펀드 1조 6천억 원을 신속하게 시장에 투입하고 현재 약 3조 원 조성해서 1.4조 원을 사용했고 1.6조 원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이걸 조속히 투입해서 그 레고랜드발 ABCP 그 자금 경색 국면에 즉각적으로 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시장에 떠도는 부도설 등 근거 없는 소문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시발점이 된 강원도 역시 예산을 편성해 늦어도 내년 1월 29일까지는 보증을 이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강원도의 조치로 채권 시장의 불안이 일단락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진태 강원지사는 레고랜드 건설을 위해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대출한 2,050억 원의 보증 채무를 반드시 갚을 것이며 예산을 편성해 내년 1월 말까지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이번 조치에 대해 채권시장 개별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요즘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집을 알아볼 때 직방이나 다방 같은 온라인 부동산 업체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최근 국회에서 이들의 플랫폼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제2의 타다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관심 있는 아파트에 직접 가지 않고도 클릭 한 번으로 방과 거실 등 집 구석구석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직방이나 다방 같은 이른바 프롭테크 업체가 제공하는 부동산 서비스입니다. 일부 업체는 중개 수수료를 반값만 받거나 아예 안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국회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 단체화하고 프롭테크 업체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김병욱 의원 등 여야 의원 24명 명의로 발의됐습니다. 이번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10만 명 이상의 공인중개사들의 단체를 법정 단체화해서 공인중개사 협회의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개정안은 협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협회에 거래질서 교란행위 단속권을 부여하며 위반 회원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 권한도 줍니다. 이에 프롭테크 업계는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단속한다는 명분으로 서비스 혁신을 막는 제2의 타다 사태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개사들이 직방 등의 매물을 올리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방해해왔습니다. 시장에서 이런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기득권 집단이 법적인 지위까지 갖게 된다면 제2의 타다, 제2의 로또 사태가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실제로 공인중개사협회 등은 낮은 중개 수수료를 받는 프롭테크 업체를 수차례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협회 측은 프롭테크 업계 서비스를 이용하지 말라고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프롭테크 업체와 상생하려고 하는 것이지 프롭테크 업체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적대시하는 관계가 아니거든요.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의 편익을 고려해 현명한 조정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골목 상권 침해와 신성장 동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입법 과정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비자들이 편리하고 유익한 서비스를 받는 것에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입법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기록적인 엔저가 일본 사람들의 생활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달 생활 물가가 31년 만에 가장 크게 뛰었는데 이런 충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입니다. 엔달러 환율이 150엔을 넘어서자 일본 재무성은 강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엔을 사들여 추가 하락을 막는 시장 개입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겁니다. 我々は必要な行動を取れる体制が常にできていると。まだ十分に円買い介入の原資はあると、そういう理解。それは無限にあると思っています。 하지만 시장에서는 올해 안에 엔화 가치가 160엔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엔화를 푸는 금융 완화를 계속하면서 엔저를 막겠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미무라 일본 상공회의소 회장은 아베 전 정권부터 이어진 금융 완화가 과연 효과적이었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기록적인 엔저로 지난달 일본 소비자 물가는 31년 만에 가장 높은 3.0%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발전에 필요한 연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전기요금은 1년 전보다 20% 이상 올랐습니다. 電源構成費とか調達費が違いますので一律に申し上げられませんが、来年春2000円から3000円ぐらいの上昇が想定されると。 기업 입장에서는 원자재 확보를 위해 엔화를 팔아 지불에 필요한 달러를 미리 사둬야 합니다. 엔저가 엔저를 부르는 악순환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른 비용은 결국 가격에 반영돼 내년 3월까지 각 가정이 더 부담해야 하는 돈은 80만 원을 넘을 것이라는 추산도 나왔습니다. 年内さらに円安になるということであると、その影響というのはその先、来年にかけても出てくる。 일본 최대 노조연합인 랭고는 물가 부담을 앞세워 내년도 임금 인상 목표를 5%로 끌어올렸습니다. 혁신과 생산성 향상 없이 일본 기업들이 이런 인상 요구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엔저 충격에 따른 서민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이달 말 또다시 대규모 경제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가파른 금리 인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예상대로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한 뒤 오는 12월 인상 속도 조절을 고민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준이 다음 달 1, 2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결정하면서 12월에는 그보다 작은 폭의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12월까지 5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점치는 견해도 있지만 신문은 연말에 0.5%포인트 인상으로 물러설 가능성을 점친 겁니다. 실제로 과도한 통화 긴축으로 경기 하강 위험이 우려되면서 연준의 일부 고위 인사들은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고 내년 초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싶다는 희망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이고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속도 조절로는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3연임 대관식으로 불리는 중국 공산당 20차 대회가 오늘 폐막합니다. 주요 관영 매체를 통한 찬양 보도가 쏟아지는 가운데 그 이면의 그늘은 숨기거나 지우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폭격을 맞은 듯 성한 곳 없는 마을. 화마는 산간 도로까지 집어삼킬 기세입니다. 중국 남부의 유명 관광지 광시성 구이린을 비롯해 장시, 후난 일대에 큰 불이 났습니다. 그러나 당대회 기간 발생한 재난에 중국 관영 매체들은 침묵했고 이런 메시지만 전파를 탔습니다. 当今中国成为世界上公认的
最安全的国家之一。 반 시진핑 시위대 중 한 명이 영국 주재 중국 총영사관에 끌려가 집단 폭행당한 사건. 非法进入中国驻曼彻斯特总领馆，危及中国外交馆舍安全。 외신 브리핑 때 공개 질의응답까지 오갔지만 중국 외교부는 공식 녹취록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이른바 현수막 시위 이후 더욱 삼엄해진 검열과 통제 속에 반대의 목소리는 감시가 뜸한 화장실 낙서 따위를 통해서나 표출될 뿐입니다. 去了4天高烧，然后现在人没有了。 허난성에서는 격리 중이던 14살 소녀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당대회 개막연설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의 승리를 선언한 지 불과 이틀 뒤였습니다. 坚持动态清零不动摇，最大限度保护了人民生命安全和身体健康。 반복되는 봉쇄 조치에 발목 잡힌 중국 경제. 당대회 기간 예고됐던 GDP 성장률 발표는 끝내 미뤄졌습니다. 중국을 서쪽의 북한이라고 부르는 말까지 들리는 가운데 시진핑 주석은 오늘 폐막 연설을 통해 3년임을 확전짓고 장기 집권의 길로 나가게 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중국 공산당 대회가 열리는 기간 중국군이 타이완을 상대로 무력 시위를 계속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어제 중국 군용기 22대와 군함 3척이 타이완 주변에서 활동하는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전투기 등 군용기 7대는 타이완 해협 중간선과 방공 식별구역 서남부를 넘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그제도 중국 군용기 20대와 군함 3척이 활동하는 것을 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됐습니다. 김 부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함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관여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불법 대선 자금 의혹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의 실체를 밝히자며 대장동 특검을 제안했습니다. 털어도 먼지조차 안 나오자 검찰이 불법 대선 자금 의혹을 만들었지만 자신은 사탕 하나도 받은 게 없다며 또 한 번 결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특검 제안을 즉각 거부했습니다. 지난해 국민의힘이 특검을 제안했을 때는 피하더니 이제 와서 시간 끌기와 물타기를 위해 꼼수를 꺼내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책임자였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주말인 오늘 서울 도심에서 보수와 진보단체가 나란히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하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보수단체는 오후 3시부터 세종대로 일대에서, 오후 4시에는 진보단체가 숭례문 교차로에서 각각 집회를 엽니다. 경기도 안성시 물류센터 4층 공사 현장에서 시멘트 타설 작업 중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일하던 노동자들이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2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지난 15일 숨진 SPC 계열사 빵 공장 직원의 사망 원인이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SPC 그룹 측은 앞으로 3년 동안 안전 환경 조성에 1,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연준이 다음 달 예상대로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한 뒤 12월에는 인상 속도 조절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주말인 오늘 서울 도심에서 보수와 진보단체가 나란히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하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보수단체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세종대로 일대에서 3만 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엽니다. 경찰은 동화면세점에서 덕수궁 대한문까지 세종대로 5개 차로를 통제하는 등의 안전 대책을 세웠습니다. 오후 4시에는 진보단체가 숭례문 교차로에서 태평로 교차로 일대에서 집회를 엽니다. 경찰은 집회 규모를 7천여 명으로 보고 있지만 주최 측은 10만 명 이상 참가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이들은 집회 이후 오후 6시 반부터 삼각지까지 행진할 예정인데 삼각지 일대에서는 오후 4시부터 또 다른 보수단체 회원 4천여 명이 참가하는 집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로 체포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용 부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20대 대선 준비 과정인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4차례에 걸쳐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김 부원장을 체포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뒤 어제 아침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책임자였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 전 장관은 재작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어긋나는 군사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청장은 고 이대준 씨 실종 당시 수색과 실종 경위조사 등을 지휘한 책임자로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맞서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서해 공무원 사건의 공무원 월북 여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수사 중인 상황이라서 답변 드릴 수가 없죠.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여야 의원들한테 모두 질타를 당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잘못했다, 월북 조작했다, 청와대에서 지시해가지고 김정은이 눈치 살살 봐야 되는 청와대에서 지시해가지고 사실과 다른 조작을 해냈다, 반성한다,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 해야 될 청장 되는 거 아닙니까? 월북 의사가 표명됐다는 게 분명하다, 이게 팩트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원이 중간에 이 숲을 보지 않고 약간 나무를 보면서 헷갈리는 어떤 팩트 관계를 지금 적시해놨다고 봅니다. 사건의 본질과 개요를 파악하는 데는 이렇게 혼선을 주는 거죠. 여러 가지 소설과 시나리오 쓴 겁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가입자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통신자료 조회, 민간인 사찰 논란이 일기도 했고 또 대상자 모르게 이루어지는 게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내년 말까지 국회가 법을 고치라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후로도 2달 동안 60만 건 넘는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이 들여다봤지만 정부의 대책 마련도 국회의 입법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정치 법조계 인사들은 물론 언론사 기자들까지 지난해 공수처가 광범위하게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간인 사찰 논란이 불거졌고 헌법재판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통신자료 수집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사후에 대한 어떠한 통제 장치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동통신사가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같은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제공할 수 있는데 영장도 필요 없고 조회 대상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헌재는 이 조항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신속한 수사를 위해 통신조회는 필요하다며 법이 개정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년 말까지 국회에 법 개정을 주문했는데 헌재 판단 이후로도 통신자료는 이용자 모르게 수사기관에 꾸준히 제공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잠정 집계한 자료를 보면 헌재 결정 이후 2달 동안 경찰에 37만 건, 검찰에 21만 건을 포함해 61만 건 넘는 전화번호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됐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한 달 평균 40여만 건 조회되던 것보다는 줄었지만 한 달에 수십만 건씩 슬그머니 개인정보를 끌어모으는 수사 관행은 여전히 바뀌지 않는 셈입니다. 과기부도 검찰과 경찰,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 그리고 통신사들과 4차례 머리를 맞댔지만 사후 통지를 누가 할지를 놓고 서로 미루면서 이견만 확인했습니다. 통신자료 제공 수집에 대한 오남용을 줄이고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의무 있는 과기부는 조속히 통신자료 제공 사후 통지의 명확한 주체를 분명히 하는 것을 비롯해서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합니다.
국회에서도 전화번호 주인에게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0건 넘게 발의돼 있지만 논의가 본격화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 마련과 국회의 입법 노력이 잠자는 사이 수사기관들은 여전히 날마다 10,000개에 이르는 전화번호 주인의 개인정보를 아무도 모르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서울시가 오는 2036년 올림픽 유치에 도전장을 내민 가운데 대통령실은 전혀 검토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은 부산 엑스포 유치에 온 힘을 쏟아야 할 시기란 설명인데 차기 권력인 오세훈 서울시장에 견제구를 던진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방안에 맞춰 오세훈 서울시장은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88 서울올림픽과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매력적인 유산이자 또 한 번의 서울올림픽을 준비하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반면 이튿날 203개 나라 체육계 수뇌부들이 모인 ANOC 총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올림픽 정신과 스포츠 가치를 말하면서도 2036 서울올림픽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스포츠 분야 전반에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녹아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스포츠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일각에선 정부와 서울시의 엇박자다, 미묘한 신경전이다, 뒷말이 잇따랐는데 IOC는 국제적 단위의 홍보 활동은 금지하고 있어 윤 대통령이 서울 지지를 요청했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다만 소규모 자리에선 힘실기가 가능합니다. 실제 바흐 IOC 위원장 등 국제 스포츠계 핵심들과 용산 만찬 때 윤 대통령 인사말 초안엔 2036 서울올림픽 유치 언급이 녹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최고위층과 공감대가 거의 없던 사안이라 최종본에서 빠졌고 오세훈 시장이 직접 김대기 비서실장에게 전화해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대통령실은 2036년 하계올림픽 추진은 전혀 검토된 바 없는 내용이다. 여론과 성공 가능성, 비용 대비 효과 분석 등 다양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국가적 사안이라고 기자단에 공지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일축한 데는 사전 교감도 없이 서울시가 올림픽 유치를 치고 나간 데 대한 대통령실 반감이 녹아있다는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동시에 차기 대권 후보인 오세훈 시장에 일찌감치 견제구를 날린 거란 일부의 평가도 나왔습니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2030 부산 엑스포에 힘을 쏟는 상황에서 올림픽 유치까지 병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가 최우선이라고 보고 개최 도시가 정해지는 내년 11월까지는 엑스포 총력전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정부가 4년 만에 UN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을 주도하는 유럽연합과 문안협의에 들어갔는데 앞으로 북한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유럽연합이 마련한 UN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해온 문재인 정부와 다른 기류입니다. 외교부는 입장 변경 배경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 기조가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존중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 역시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7월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결의안 등에 적극 참여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매년 EU가 만든 초안을 주요국의 회람에 문안을 협의한 뒤 유엔 총회 제3위원회를 거쳐 연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됩니다. 통상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되는데 이번에 채택되면 21년 연속입니다. 다만 한 국가라도 원하면 표결이 진행되는데 최근 신냉전 구도 속 중국과 개발도상국들의 동향이 변수입니다.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의 공동제안국 참여가 최종 결정되면 북한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유럽연합 EU가 한국이 4년 만에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U 대변인은 YTN의 논평 요청에 국제사회의 단합이 북한의 인권 존중, 보호를 촉구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을 비롯해 더 많은 국가가 공동제안국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EU는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마련해 주요국들과 협의를 시작했고 순회 의장국인 체코를 통해 다음 달 1일 결의안 초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삼축체계 구축에 5년간 3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에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한국형 삼축체계를 위한 93개 전력 확보에 예산 30조 5,242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한국형 삼축체계는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적 지휘부 시설을 괴멸하는 대량 응징 보복으로 구성됩니다. 분야별 예산 예상액은 차세대 전투기 2차 등 40개 킬체인 전력에 8조 5천여억 원,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등 18개 미사일 방어 전력에 8조 3천여억 원, 특수 침수정 등 대량 응징 보복 전력에 4조 원대입니다. 카카오 서비스 마비 사태로 인한 파장이 커지자 대통령에 이어 총리까지 나서 독과점 규제를 언급하며 자유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대기업 정책에 대한 변화를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독과점을 막기 위한 규제가 기업의 신규 사업에 제동을 걸 소지가 큰 만큼 정부가 규제와 자율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나갈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로 메신저는 물론 택시 호출, 금융 등 연계된 모든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국민 일상은 말 그대로 마비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한 회사의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파장이 예상을 뛰어넘자 대통령에 이어 총리까지 직접 나서며 독과점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한덕수 총리는 이번 사례를 통해 시장이 실패한 분야가 어떤 것인지 정부 차원에서 집중 살펴볼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제대로 된 시장 경제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정거래 차원에서의 개입은 좀 불가피할 거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플랫폼에 대한 자율 규제와 최소한의 규제를 강조해왔습니다. 플랫폼이라는 것은 어떤 혁신의 하나로서 그 사회 전체가 발전하는데 리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수위 시절 국정추진과제에서 이를 한층 구체화했는데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을 막기 위해 규제에 무게를 두었던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는 차별성을 둔 겁니다. 하지만 이번 카카오 마비 사태로 특정 기업의 독과점 폐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 여기에 최근 북한에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사이버 공격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정부는 이번 카카오톡 마비 사태가 단순한 기업 문제를 넘어 안보 측면에서도 가볍게 넘어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카카오 건을 계기로 독과점에 관한 규제 논의는 공정위를 중심으로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다만 독과점 규제가 신규 사업 진출에 일정 부분 제한이 가해질 수 있는 만큼 경제계를 중심으로 한 반대 목소리 역시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 경제 원칙 속에 자율과 규제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 나갈 것인지를 놓고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지난 15일 숨진 SPC 계열사 빵 공장 직원의 사망 원인이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은 지난 19일 숨진 23살의 여성 직원 A씨의 사망이 질식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습니다. 국과수는 A씨의 기관지와 폐 내부에 이물질이 발견됐고 머리 부위 등의 손상은 없었던 만큼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에 대한 정확한 부검 결과는 일주일에서 한 달까지 걸릴 전망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긴축 움직임에 주식시장이 약세 흐름을 이어가면서 기업 공개, IPO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상장 기업 수는 최근 7년 사이 가장 저조한 수준인데요. 하반기 기대를 모았던 컬리와 K뱅크 등도 상장 시기를 미룰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금리가 낮았던 시절 공모주에 대한 관심은 그야말로 뜨거웠습니다. 빅히트부터 카카오뱅크와 SK바이오사이언스, 거기에 LG에너지솔루션까지. 개미들은 더블 상한가를 노리며 너도나도 계좌를 만들고 증거금을 모아 청약에 뛰어들었습니다. 혹시 고객님 공모주 때문에 계좌 만드시는 걸 고객님 저희가 공모주 계좌 개설은 어제까지 만들으셔야 청약이 가능했어요. 하지만 최근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약세장이 이어지고 기업 공개, IPO에 나선 대어들이 잇따라 흥행에 실패하면서 찬바람이 불고 있는 겁니다. 지난 8월 상장한 소카는 시가총액 1조 원을 노리며 입성했지만 기관 수요 예측과 청약 부진에 공모가를 낮췄고 주가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카카오뱅크 주가는 올해 초 59,000원에서 최근 17,000원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상장 기업 수도 급감하는 추세입니다. 올해 3분기 유가증권 시장 등의 신규로 상장한 회사는 30곳에 불과합니다. 최근 7년 사이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골프존 카운티 등은 일찌감치 IPO 일정을 미뤘고 컬리와 K뱅크 등도 상장 시기를 내년으로 미룰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증시가 계속 하락을 했으니까 좀 바닥권을 형성하고 반등을 하는 그런 시점에 맞춰서 본인들도 좀 정당한 기업 가치를 받고 싶어라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을 텐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공모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 입장에선 최적의 상장 시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약세장 속 상장 시점을 고민하는 분위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공사비가 수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서울 한남이구역 재개발을 두고 건설사들이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면서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 선정이 다가오면서 경쟁사끼리 서로 공격하는 모습까지 보이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한남이구역 재개발 예정지입니다. 노후주택가를 허물고 나면 1,500가구 아파트가 새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역하고 가깝고 초등학교를 품고 있고 관공서가 있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살기는 아주 좋네요. 총 공사비만 8천억 원 들어가는 만큼 수주전에서 맞붙은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은 조합원 마음잡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주비 대출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법정 한도 40%를 훌쩍 넘는 수준을 제시하는가 하면 사업비는 공사가 끝날 때까지 건설사에서 알아서 조달하겠다고 약속합니다. 택배 보관함과 창고를 기본 제공하거나 대리주차나 조식 같은 호텔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합니다. 조합원들은 건설사들이 서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할수록 나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선정 총회까지 두 양사가 선의의 경쟁으로 우리 조합원님들한테 조금 더 좋은 제안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열 양상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롯데건설이 제출한 공사비 규모가 예정 가격을 벗어난다면서 용산구청에 문제가 될 게 없는지 문의했고 롯데건설은 대우건설이 오히려 고도 제한을 위반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상대사가 부동산과 일부 조합원을 대상으로 금품살포로 고발 조치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상당히 유감스럽고 저희 대우건설은 끝까지 법과 원칙을 지켜 수주에 임할 것입니다. 경쟁사는 사업 조건보다는 허위 사실들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롯데는 조합 및 구청의 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사업 조건을 통한 공정한 경쟁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합원들이 제안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조언합니다. 수주를 위한 무리한 조건들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닌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향후 인허가 과정 등에서 관련 내용으로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한 사업 지연 등의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합은 11월 5일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제20차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가 오늘 폐막합니다. 시진핑 총서기는 오늘 선출되는 200명 남짓의 당 중앙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3년임을 확정짓고 폐막식 연설을 통해 향후 5년 정책 구상을 천명하게 됩니다. 또 시 주석의 핵심 지위와 사상을 당원에 명시하는 개정안도 통과시켜 장기 집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전망입니다.
홍콩 매체들은 시진핑의 측근 그룹이 중앙위원회에 대거 포진하게 될 거라며 차기 총리로는 리창 상하이시 당 서기가 유력하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에서 퇴각할 조짐을 보이는 러시아군이 드니프로 강 하류의 대규모 댐을 폭파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댐을 폭파하면 재앙이 될 것이라면서 비난했습니다. 강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젖줄 드니프로강 하류에 위치한 카우카 다목적 댐입니다. 러시아는 침공 한 달 만에 이 댐을 점령한 뒤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카우카 댐과 발전 시설에 폭탄을 매설했다고 말했습니다. 헤르손 퇴각이 임박한 러시아군이 철수 직전에 댐을 폭파할 것으로 보는 겁니다. цієї осені і взимку. І щоб якнайбільше українців поїхали до ваших країн. держава-терорист вже погіршила соціальні умови. 젤렌스키 대통령은 댐 폭파는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댐이 파괴될 경우 하류의 약 80개 지역 수십만 명이 홍수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호수에 물이 빠지면 위쪽에 자포리자 원전이 심각한 냉각수 부족 위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А загалом руйнівні, екологічні, гуманітарні, техногенні наслідки одного цього російського теракту можуть стати такими, що його називатимуть.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반격 속도를 늦추기 위해 댐을 폭파할 가능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수력댐을 파괴해 우크라이나가 전력 생산을 못하게 하는 것도 러시아의 전략과 맞아 떨어집니다. 러시아는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이 댐의 미사일 공격을 해왔다며 오히려 반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YTN 강성웅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국방장관이 전화통화를 통해 우크라이나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통화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두 나라 장관은 우크라이나 상황을 포함해 국제 안보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전했습니다. 미 국방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두 나라 장관이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리즈 트러스 총리가 취임 한 달 반 만에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4개월 만에 총리를 다시 뽑게 됐습니다. 리시 수넥 전 재무장관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보리스 존슨 전 총리의 복귀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러스 총리 후임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은 리시 수넥 전 재무장관입니다. 지난 보수당 대표 경선에서 2위를 차지한 데다 트러스의 감세 정책을 비판했던 터라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세가 탄탄하지 않고 보리스 존슨 전 총리의 파티게이트 스캔들에 연루됐던 약점이 있습니다. Do you believe the Prime Minister? Of course I do. The Prime Minister set out. The truth? Of course I do. The Prime Minister set out his understanding of this matter in Parliament last week, and I'd refer you to his words. 당대표 경선에서 3위에 올랐던 모돈트 하원 원내대표도 유력 주자로 거론됩니다. 여성 최초로 국방장관에 취임해 2년 동안 재직하는 등 보수당 안에서 리시 수넥 전 장관보다 오히려 신임이 두터운 편입니다. 그러나 인지도가 낮고 경제 분야에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약점으로 꼽힙니다. 존슨 전 총리의 복귀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원들 사이에서 여전히 지지도가 높고 2019년 총선 때 압승을 이끌었던 성과 때문입니다. 다만 파티게이트와 관련해 의회에서 거짓말을 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출마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트러스 총리 후임에 도전하려면 월요일인 24일까지 의원 100명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최대 3명까지 후보 등록이 가능한데 보수당은 오는 28일까지 당대표 선출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If there are two candidates, we will ensure that every member has the opportunity to vote. Thank you. If there's only one, there won't be a vote. If there is only one candidate, there will be no confirmatory vote of Conservative Party members. 야당은 조기 총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의석 과반을 보수당이 차지하고 있어 가능성은 낮습니다.
영국발 금융 위기설까지 나오는 등 혼란에 빠진 영국에서 누가 후임 총리에 오를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요즘 일상생활에서 드론의 활용도가 넓어지고 있는데요. 대구 수성구에서는 도서관끼리 책을 배송하는데 이 드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한 도서관 앞에 드론이 이륙 준비를 마쳤습니다. 기체 아래에 있는 배송함에 책을 넣으면 잠시 후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드론이 날아오릅니다. 목적지는 인근에 있는 또 다른 도서관. 다른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책을 가까운 도서관에서 대출하는 상호 대차 서비스에 드론이 투입됐습니다. 이륙과 착륙 그리고 중간 경로 이동까지 모든 과정은 전용 관제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됩니다. 관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 해당 서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기서 GCS라고 해서 그 관제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웹 기반으로 된 프로그램 사용해서 관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부터 수성구 용학도서관에서 무학숲과 파동도서관 간의 도서 배송은 드론이 맡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차를 이용해 도서관끼리 책을 주고받아 일주일에 한두 차례에 그쳤지만 이제 하루 만에 빠르면 신청 당일에도 배송이 이루어집니다. 앞으로는 도서관 홈페이지에 드론 책 배송 신청 메뉴가 만들어지고 다음 달부터는 진밭골 야영장과 장애인 국민체육진흥센터에서도 드론을 이용해 책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책 배송 서비스가 이제 주민들이 어떻게 봄으로써 드론이 이제 우리 생활에 어떻게 유용한가를 좀 편리성, 효율성 이런 것을 검토해가지고 미래적으로 이제 드론의 어떤 항공 경로라든지 이런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 드론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성구는 실증 사업이 마무리되면 비행 데이터를 분석해 드론 이착륙장 역할을 하는 드론 스테이션과 연계하는 등 자동 책 배송 시스템을 완성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주로 특별한 목적으로 이용되어 온 드론이 이제 도서관 책 배송에까지 활용되면서 일상 속 드론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금수입니다. 전북 김제시 지평선 축제 제전위원회가 시의원 여럿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제경찰서는 의혹에 연루된 시의원과 축제 관계자 등을 상대로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의혹은 최근 무소속 유진우 시의원의 의회 신상 발언을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유 시의원은 의원들에게 50만 원이 든 돈 봉투가 전달돼 돌려보냈다며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축제 제전위원회 측은 이전에는 식권을 줬지만 이번엔 현금으로 시의원 14명에게 각 50만 원씩 700만 원을 전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시의원들은 모두 봉투를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돈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전남 담양군 담양읍에 있는 한 교차로에서 55살 여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마주오던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이 전도되면서 차에 타고 있던 70대 여성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운전자 A씨와 다른 동승자 80대, 90대도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등은 노인복지관에서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맞은편에서 오던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른 아침 집을 나서는 분들은 안개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중부를 중심으로 오전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는데요. 여기에 미세먼지도 말썽입니다. 중부를 중심으로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서울, 경기와 충북은 종일 나쁨, 영서와 충남, 대구는 오전과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요. 곳곳에는 빗방울도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서울이 11.2도, 부산은 17.7도고요. 낮 기온도 살펴보면 서울은 19도, 청주와 대전이 21도, 광주 22도, 부산은 23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다시 맑아지겠는데요. 동해안은 비 예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잠시 뒤 굿모닝 YTN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